단골로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민사소송에 이기면 돈은 바로 받을 수 있죠? 이런 질문입니다. 변호사 선임한 그다음에 법원에 인지대 짜내서 열심히 소송해서 겨우 승소를 했는데 돈은 못 받는다? 해가지고 진행이 잘 된다 이러면 자기 부모나 뭐 배우자 이름으로 숨겨놨던 재산을 합의금으로 좀 내거든요. 싫으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김메이의 법세권의 저는 메이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제가 대여금 사건이나 투자 사기 사건 아니면 손해배상 사건 뭐 이런 경우에 상담해 드릴 때 단골로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민사소송에 이기면 돈은 바로 받을 수 있죠? 이런 질문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부부께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데 딱 이제 그 말을 하니까 남편분이 옆에 있으시다가 아니 소송에 이기면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지 당신은 그런 거를 왜 여쭤봐 뭐 돈 못 받을 거면 소송을 왜 해? 이렇게 하고 딱 말을 자르셨는데 사실은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한테도 하셔야 되고 스스로도 꼭 해보셔야 되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승소 판결이 나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겠죠.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던가 아니면 있지만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던가 배째라식으로 이렇게 돈을 안 줘버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고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하는데 이미 돈 썼죠? 그 다음에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 냈지 그 다음에 없는 증거 뭐 짜내서 열심히 소송해서 겨우 승소를 했는데 돈을 못 받는다? 판결문이 있어도 돈을 못 받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다? 추심을 해야 되죠.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제 집행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안 주니까 강제로 뺏어온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강제 집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방식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자기 집에 자가로 살고 있다. 아니면 뭐 상가나 토지 같은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내 돈은 안 주면서 집은 번듯한 데 살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괘씸하기는 해도 그래도 제일 해피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뭐 이렇게 되면 돈 몇천 주기 싫어서 몇 억씩 하는 아파트를 날리기는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돈을 주고 취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끝까지 그래도 버틴다 이러면 뭐 정말 경매 고고해서 낙찰되면 그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채무자한테 차량이 있으면 그 차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람보르기니 차주가 돈을 뭐 안 갚았는지 어쨌는지 이런 식으로 경매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승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차를 갖고 싶은 건 아니겠죠. 그걸 팔아서 돈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량도 똑같이 경매를 해서 그 대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차도 없다. 그러면 채권 압류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채권이라는 거는 어떤 누군가한테서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다른 제3자한테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돈을 채무자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바로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산다. 이러면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거잖아요. 보증금은 임대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해당 임대인한테 자, 이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주지 말고 내가 그 사람 채권자니까 나한테 직접 줘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법원 결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채권 압류가 통장 압류입니다. 상대방이 나하고 통장으로 돈 거래를 한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계좌까지는 몰라도 돼요. 상대방이 자주 쓰는 은행을 안다면 그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액은 안 되고요. 최저 생계비는 남겨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통장에 압류를 해서 통장 조회를 했다. 요거를 제3채무자 진술서라고 하거든요. 은행에서 조회 결과를 받아봤더니 통장에 500만 원이 있다. 아까 185만 원은 압류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나머지 315만 원만 내가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직장에 다닌다. 내가 그 사람이 어느 회사 다니는지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그 회사에서 주는 급여에다가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2분의 1만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최저생계비 185만 원은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압류를 해보면 금방 전액을 좀 줘버리고 압류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 알려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체동산 압류라는 게 있습니다. 드라마에 보시면 사업하고 뭐 엄청 부잣집이었다가 갑자기 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뭐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빨간 딱지 막 붙이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게 빨간색은 아니고 분홍색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서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데다가 압류를 하고 계속 안 갚으면 유체동산도 가져가서 경매를 합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뭐 식당이나 공장을 한다 이러면 그 기계류도 있고 집기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도 압류를 하고요. 근데 일반 가정에 있는 유체동산은 이걸 갖다 팔아봤자 큰 금액이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유체동산 압류는 거의 마지막으로 고려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집기 같은 거는 다시 판매를 할 수도 없지 않아요? 집기를 이제 떼내는 순간에 그 감가상각이 엄청나게 돼요, 사실은. 왜냐면 싱크대, 만약 주방 기구다 이런 경우에는 설치하려면 몇 천만 원인데 떼내는 순간에 거의 고철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한 그 감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돈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사실상 그 전에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그렇죠. 유체동산 압류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 금액 자체보다도 내가 어떤 생업을 해야 되고 뭐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이걸 붙이고 이러는 게 심리적으로 좀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뭐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하셨던 강제집행 방식이 꼭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말했던 순서요? 그건 아니고 딱히 이제 그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돈이 될 만한 것부터 하면 되죠. 뭐든지 이제 돈을 빨리 받아내는 게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빚이 많다. 그러면 이미 뭐 부동산이 있다고 해도 근저당이 맥스로 차 있다. 이런 경우는 어차피 그 부동산을 해봤자 남는 그 살코기라고 하거든요. 살코기가 별로 남은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있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더 나을 수가 있죠.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냐,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은 혼자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소송은 좀 간단한 경우에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집행은 상대적으로 조금 일반 분들이 혼자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대로 어떤 재산부터 해야 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하는 것도 어렵고 방식도 너무 여러 가지고 서류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서류는 뭐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법원에도 너무 많이 가야 되고 이런 거는 변호사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쉽죠. 그리고 뭐 착수금 없이 추심이 성공했을 때 성공보수만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서는 비용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집행이 이 사건에서 실익이 있겠냐 요거를 판단하는 것도 혼자 하시기는 뭐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상대방한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평소에 자기가 동거를 했으면 은행이나 차량이나 주거지가 뭐 자가인지 전세인지 직장을 어디 다니는지 이런 걸 아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미리 아는 경우라고 하면 정보가 있으니까 좋은 거고 만약에 그런 정보가 전혀 없다 이러면 알아내야죠. 알아내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 재산 명시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원에 신청해서 하는 건데 명시일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채무자가 선서하고 자기 재산이 이거다 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판결문이 나오고도 돈을 아직 안 갚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 명시 하라고 해서 자기가 뭐 선서를 하든 말든 거짓말로 또 숨기고 뭐 안 내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에 재산 조회 절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법원 행정처하고 국토부, 뭐 서울시, 은행 이런 데다가 신청해서 재산 조회 결과를 받아내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명시 절차
절차는 그 자체로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재산 조회를 하려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밟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법원 통하지 않고도 법무법인이나 뭐 민간 업체 통해서 재산 조사 하시는 방법도 또 있어요. 의뢰를 주시면 소유한 부동산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뭐 임대차를 어디다 사는지 아니면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 이런 거를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사를 진짜 다 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면은 그냥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면 진짜 좀 문제죠. 근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꽤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더 이상 이거는 진행이 어렵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너무 바로 또 포기하시는 말기를 바라는 게,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좀 간접적인 방법인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금융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은행연합회에서 총무가 쫙 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 사람은 계좌 개설도 못하고 신용카드도 못하고 대출도 못 받고 뭐 이렇게 좀 막혀요. 그러면 이분이 당장은 돈을 못 갚더라도 이거를 해놓으면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난 진짜 이렇게 사니까 너무 힘들다, 돈 지금 갚을 때니까 채무불이행자 명부 올라간 거 좀 풀어달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돈 딱 받고 풀어주면 되거든요. 이건 좀 간접적이지만 하나의 압박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신용카드도 안 쓰고 현금으로만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런 분들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미 등재가 돼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해도 아무런 압박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이제 신용은 뭐 100점 이하 엉망이기 때문에 사실 압박을 안 받는 분들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죠. 돈은 이제 안 갚는다고 해서 다 사기가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닌데,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빌렸다든지 아니면은 빌려갈 때 내가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했던 거를 안 지키고 다른 데 사용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사기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돈 받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채무자들이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추심을 당할 것 같다 싶으면 가족명의라든지 뭐 이렇게 다 빼돌려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민사로는 받아내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민사는 자기 이름으로 된 것만 받아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진행이 잘 된다 이러면 자기 부모나 뭐 배우자 이름으로 숨겨놨던 재산을 합의금으로 좀 내거든요. 징역을 살기는 싫으니까. 민사로 안 되면 그냥 형사로 가는 거네요. 그쵸. 딱 봐서 처음부터 민사보다 형사가 아예 낫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 민사 전문 변호사, 뭐 형사 전문 변호사 이렇게 가면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진단을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꼭 종합펌을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 문제가 돈을 못 받아서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민사겠지, 이게 아니고 어떤 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민사, 형사, 추심 다 할 수 있는 변호사한테 가야 제일 빨리 효율적으로 돈 받아내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압류라는 것도 있는데 가압류라고 네. 하고 압류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가자가 붙었으니까 가압류에서 가자라는 거는 임시라는 뜻이거든요. 가건물, 가집행, 아니면 가처분 뭐 이런 게 다 임시로 한다 이런 뜻인데, 그 임시로 한다는 게 뭐냐면 보전 조치라고 하거든요. 보전이 뭐냐? 예를 들어서 소송을 이제 6개월, 1년 하는 동안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소송을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하는 중에도 재산을 다 빼돌려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질 것 같으면. 그럴 때 소송 시작할 때 딱 가압류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아직 이제 승소는 안 했지만 승소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제 찜을 해놓는 거지. 근데 가압류 상태에서는 본압류가 아니니까 뭐 돈을 바로 가져가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빼돌리지는 못하게 찜 정도는 해놓는다, 그런 의미로. 승소까지 안 가더라도 합의로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가압류 돼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 좀 풀어달라,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합의금 바로 주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취하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